예, 안녕하세요. 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책이다. 아둘람 휴먼 라이브러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출판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자원수탈 수단으로 이용된 철도는 광복 후 산업화 역군 역할을 했습니다. 배은선 한국철도공사 철도망물관 관장님은 한국철도 전문가이십니다. 철도통 시절 영무원에서 시작해 주요 역장을 거쳐 현재 철도박물관장을 맡고 계십니다. 2003년 고속철도 개통 홍보를 시작으로 2006년 1월까지 콘텐츠 생산과 관리, 배포, 철도사 편찬, 철도박물관 관리본부 등을 맡아 일하셨습니다. 우리 아둘람에 많은 박사님들이 계신데 배은선 관장님도 박사이십니다. 우송대학교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의 철도사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3년 전 송탄역 역장으로 재직하실 때 저술했던 기차가 온다라는 책에는 배 관장님의 철도에 대한 연구, 철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철도의 역사와 발전, 한국철도 승차권 도록, 한국문화개론 등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저도 철도 가족으로서 오늘 배원성 관장님의 휴먼 라이브러리 진행을 맡아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43년 동안 철도 한우물만 파신 배은선 철도 관장님의 철도를 통해 본 한국 역사의 세 장면, 슬픔, 기쁨, 그리고 감격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둘람 새내기 배은선입니다. 이곳에 휴먼 라이브러리 발표를 권유받으면서 43년 동안 한 우물만 판 철도 전문가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1983년 5월에 철도에 입문했으니 만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공무원 임용 직전에 3년 동안 철도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것도 경력으로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 철도를 통해 본 슬픔과 기쁨, 그리고 감격이라는 주제를 정해 주셨는데 저는 세 장면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국철도 120여 년의 역사를 20분이란 시간 안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슬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사진 이제 보이십니까? 네. 예, 잘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1897년 3월 22일 촬영된 우리나라 철도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철도박물관 본관 중앙홀에 대형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쇠불고개라고 불리던 인천의 우각현에서 경인철도 기공식을 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찍혀 있습니다. 경인철도란 지금의 경인선으로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1899년 9월 18일 미국산 모가형 전기기관차가 끄는 여객열차가 노량진 인천 구간을 달리며 시작됐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철도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 사진의 주요 등장인물을 밝혀냈습니다. 사진 왼쪽에 서양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미국인에게 부설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외국인이지만 자본과 기술을 지닌 행사 주관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에서 슬픔을 읽어내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사진 중앙에 있는 우리 양반들의 복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소복, 즉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백이민족이라서가 아닙니다. 사극에 나오는 대로 조선의 일반 백성들은 하얀 옷을 입었지만 양반들은 울긋불긋한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진 속 양반들은 하얀 갓을 쓰고 있습니다. 하얀 갓은
백립이라고 부릅니다. 백립은 상을 당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반들이 하나같이 백립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국상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1897년에 무슨 국상이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1894년 갑오년으로 넘어갑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 전주성이 동학군에 넘어가자 우리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894년 6월 9일 청나라 선발대가 충청도 아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일본군이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청일 간에 체결된 텐진 조약을 이유로 삼았는데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얘기이고 부르지도 않은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명백히 침략입니다. 양쪽 군대의 규모가 계속 커지자 우리 땅이 외국군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군과 동학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맺어집니다. 동학군이 스스로 물러나기로 한 것이지요. 이렇게 되자 우리 조정에서는 두 나라 군대에 철군을 요구합니다. 청군은 이 요구를 수락합니다. 그런데 청나라와 달리 일본군은 이 요구를 거부합니다. 명분은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어쩌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도와주러 온 군대와 침략을 위해 들어온 군대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대의 규모를 8,000명까지 늘린 일본군은 인천에서 한성으로 진군하고 남산에 대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1894년 7월 23일 양력입니다. 경복군을 점령해 고종을 포로로 삼습니다. 고종을 위협해 궁궐과 도성을 지키는 우리 군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사대문을 일본군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선의 국왕과 그 군대의 발을 묶어놓고 그 다음 날인 7월 24일 비로소 청나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청일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입니다.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많은 전쟁 배상금과 대만 땅, 요동 땅 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와 독일의 삼국 간섭으로 인해 일본은 전리품으로 얻었던 요동 땅을 다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상전국이었던 청나라의 패배를 목격했던 우리 조정은 삼국 간섭의 결과를 보게 되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줄 강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요. 이 상황에서 일본이 무리수를 쓴 것이 바로 1895년 10월 8일의 을미사변입니다. 궁궐에 침입하여 국왕인 고종과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왕후를 처참히 살해하고 불태워버린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진은 그 치욕스러운 일제의 만행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국상기간에 찍힌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들이 남긴 첫 사진은 나라에 힘이 없고 기술도 없어서 철도 부설권을 외국에 넘겨주고 일제에 의해 국모까지 잃어 상복을 입고 찍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근대사의 굴곡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있었습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에는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었습니다. 주요 광물은 대부분 북쪽에 매장되어 있고 남쪽에는 무연탄과 석회석 정도가 풍부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무연탄이 강원도 태백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요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수송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철도를 통해 삼척항까지 석탄을 옮긴 후에 바지선에 싣고 한반도 남단을 돌아 인천항까지 실어 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악천 후에는 그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암선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영암선이란 중앙선 영주역에서 동북쪽으로 북상하여 탄광 지역의 중심인 철암역까지 이어지는 철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험한 산악 지역에 철길을 놓느라 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결국 1956년 1월 1일 영암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열흘이 넘게 걸리던 석탄이 한광에서 나온 바로 그날 철암역을 출발하여 영주역을 거쳐 청량리역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철길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된 것이지요. 이렇게 혁명적으로 물류비가 절감되자 석탄 가격은 5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던 석탄이 비로소 구공탄으로 만들어져 민중들의 난방과 취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용암선 개통이 몰고 온 연료혁명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아도, 솔잎이며 나무 든 거를 해오지 않아도 싼 값에 연탄을 뗄 수 있게 되니 비로소 민둥산은 푸른 빛을 띠게 되었고 산천 초목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철도가 불러온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격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속철도 개통 홍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지금처럼 잘 운영하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철도 기술의 변방 국가였습니다. 이웃 일본은 이미 1964년에 신칸센을 개통시켰는데 우리 철도의 최고 속도는 경부선 새마을호의 시속 150km였습니다. 철도에서 평균 속도 10km를 높인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10km도 그럴진데 새마을호의 150km와 고속철도의 300km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른 차원의 기술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강의 기적과 반도체 혁명을 통해 벼락부자가 된 졸부였기에 프랑스의 고속철도 기술을 사들였다고 해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해외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철도 건설을 결정했던 1990년대엔 고속철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셋이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입니다. 1991년 우리나라는 세 나라에 보낸 고속차량 기종 선정을 위한 제2요청서에서 기술 이전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그중 일본은 기술 이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가 남았는데 프랑스가 제안한 자본 제공 조건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떼제베 모델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 시기에 대한민국이 정말 잘한 결정이 있다면 G7이라고 알려진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을 1996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철도 시제 차량을 만들고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던 바로 그 해인 2004년 12월 16일 신탄진 천안간을 시운전하면서 시속 352.4km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 한국형 고속철도 시제 차량의 이름이 HSR 350X입니다. 저도 이 차량을 타봤습니다만 전체가 거대한 실험실 같았습니다. 이 G7 사업은 2002년 10월 마무리되었습니다. 현대로템에서는 HSR 350X를 모체로 2008년 11월 25일 KTX2라는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을 생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이 차량을 상업운행에 투입한 것은 2010년 3월 2일이었으며 대국민 공모를 통해 KTX 산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에는 차량의 앞부분이 깊은 산, 맑은 계곡에 사는 산천어를 닮았다는 의미도 있고 전국 방방곡곡 산과 내를 마음껏 달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KTX 산천이 상업 운행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철도의 종주국인 영국도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도 얻지 못한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라는 빛나는 이름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정시 운행률이나 안전성 면에서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화면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예, 굉장히 그 격조 있는 한 편의 TV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습니다. 예, 배운선 전문 성우의 나레이션이 결부된 굉장히 좋은 KBS 스페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박정희 형제님께서 이 코너를 기획하셨고, 저는 배은선 박사님이 한국 철도 역사 전문가라는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 슬픔, 감격, 이것도 이렇게 잘해 주실 줄 몰랐는데, 기쁨은 영암선 개통, 1957년, 그 다음에 슬픔은 56년 1월 1일입니다. 경인선 개통, 그 다음에 경인선 개통은 감격은 슬픔. 예. 예, 그렇죠. 네. 예, 경인선 개통 슬픔, 네. 감격이 이 KTX, HR, 요 고속철도 네. 개통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고 뭐 혹시 여쭤보고 싶은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배은선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구 형제님, 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이런 과학, 뭐 이런 감격, 뭐 역사 좋아하시니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또 그다음에 나 자신이 이제 과학기술인이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 한마디 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참 좋은 그림 감상 잘 했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외놈들이 이제 그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던 것, 그것이 바로 1894년 7월 23일 용산에 그 군사기지 만들어서 경복궁 5천 명이 쳐들어가서 고종 황제가 보는 앞에서 신하들 7명을 갖다가 주살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고종 황제를 갖다가 연금시키면서 이제 실제 일제 강점기는 36년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실제로는 52년입니다. 전체 따져보면은.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역사 얘기까지 듣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은 우리 신성남님은 실제로 이제 유체역학 박사시고 또 기계항공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미사일도 개발하시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든가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과학기술의 능력은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제 참 엉뚱한 놈 때문에 이제 나라가 좀 잠시 이제 가라앉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만 아니었으면은 지금 이제 활발하게 그냥 굉장히 더 이제 펼쳐갈 그럴 시기인데 이제 우주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외놈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압을 할 시기인데 지금 그 기회를 완전히 그냥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냥 뒷걸음질을 쳐서 굉장히 참 서글픕니다. 과학기술은 입장으로서.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뭡니까 이제 고속철도 관련해서 저도 독일에 가서 이제 독일을 가면은 이제 꼭 철도를 이용을 할 때 이체를 타고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저기 스위스 바덴바덴도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철도 기술은 독일의 그 철도 기술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그 철도망이 아주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지하철까지도 잘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상당히 부러워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철도 기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은 이제 뭐 세계에 이제 주름 잡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중국의 그 고속철도 그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게 땅덩어리가 하도 넓어서 이제 그 지금 뭐 시속 600km 달하는 이제 그런 고속철도를 개발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그런 철도 기술의 과학기술 능력의 향상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중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다시 고속철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 스페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고속철도 원천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프랑스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면에서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독일을 제치고 프랑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자본 제공 조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때도 단순히 원전만 수출해서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을 같이 빌려줘야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속철도도 똑같습니다. 고속철도 프로젝트 하나에 거의 10조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업 기술을 수출하려고 하면 돈까지 같이 빌려줘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급격한 고속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막강한 자본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고속철도 건설을 할 때 돈을 같이 빌려주면서 고속철도 기술을 수출을 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고속철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기술을 받아서 기존 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고속화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됐을 때 실제 고속철도 구간은 시흥에서부터 동대구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동대구에서 부산까지는 2단계로 개통을 시켰고 그랬는데 기존 열차를 계속 운행을 하면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철도청 입장에서는 기존선을 개량을 하고 공단에서는 신선을 이제 건설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밀어버려서 신선을 건설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고가 나면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는 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외국으로 나가지도 않고 국내에서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동차 운전하다가 30분 지연되면 그날 저녁에 9시 뉴스, 8시 뉴스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거든요.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고 확장력이 빠른 고속철도를 이미 이제 건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동력 집중식이라고 말하는 KTX나 KTX 산천의 운행 방식, 또 동력 분산식이라고 할 수 있는 KTX 이홈의 기술을 모두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이것을 펼칠 수 있는 멍석, 마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수출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망을 크게 넓히지는 못하고 그저 국내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치권이 변해서 북한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고속철도입니다. 금강산으로 마식령 스키장으로 고속철도가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만 변화가 되면 통일 이전에 고속철도가 남북 간에 연결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대륙철도가 연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남과 북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사전에 좀 했는데 그때 잠깐 본 기억이 있어서 재미있는 순위를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하신 그 중국 고속철도에 관련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도 순위 1위가 중국이 349km, 2위가 TGV 프랑스, 3위가 신칸센 일본 320km, 그다음 모로코, 그다음이 스페인
그 다음이 한국, KTX 306km, 그 다음이 이태리, 독일. 이렇게 순위가 나온 걸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뭐 굳이 오늘 역사 관련되지 않고 철도 전반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무엇을, 예, 최희원 형제님? 예, 예, 사실은 그 철도박물관 갔을 때 우리 배은선 선생님한테 잘 배웠고요. 평소에는 생각 못했던 철도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와 이렇게 같이 우리 역사 발전과 같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 알게 돼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때 우리가 고속철도 도입했을 때 논란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자기부상 열차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슬픔, 기쁨, 감격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 앞으로 미래 비전은 자기부상 열차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거기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때 고속철도가 도입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실제로 저도 타보니까 막 300km가 넘어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속도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그 KTX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일하는 승무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그래서 한참 동안 그 KTX 비정규직 여성 승무원들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풀리긴 했지만 그 굉장히 한국 사회 갈등이 컸었거든요. 지금은 KTX 내에 여성 승무원들 내지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자기부상 열차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세 나라가 자기부상 열차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것을 도시철도 수준의 시속 100km 이하의 열차를 운행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자기부상 열차가 상업용으로 운행되고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중국은 이미 이것을 고속화시켜서 운행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기술을 확보하는 이유는 자체 기술이 아닙니다. 자체 기술이 아니고 처음에 이것을 외국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가로채는 겁니다. 고속철도도 마찬가지고 자기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저런 뭐라 그럴까요? 정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감한 겁니다. 일본이 지금 고속철도 자기부상 고속철도를 대부분 이미 다 완성을 해놓고 상업 운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속내에는 이 엄청난 자기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감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희생이 있어도 그것은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외부에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중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할 수 있는 것은 인명 피해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있는 분야는 자기부상이 아니라 튜브식 열차입니다. 튜브식 열차여서 이것을 통해서 부산까지 뭐 2,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기술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튜브 상태를 진공을 어떻게 잘 유지시키고 얼마나 싼 가격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잘 발전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옛날 동으로 무기를 삼았던 시대에서 철기로 가고, 철기로 갔다가 이게 알루미늄으로 개발이 되고, 알루미늄이 두랄륨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가벼우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속 혹은 가공 기술, 이것의 발달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이 좀 늦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 부상이 인류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그 철도 교통의 미래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라고 보는 부분이 솔직한 말씀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그 강력한 자기장이.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승무원 문제가 이게 이제 불거진 이유는 좀 60년대식 그 이야기로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가정부, 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식모를 구했습니다. 식모를 구했는데 이 식모가 이제 좀 근무하면서 집안의 비리를 다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바람도 좀 피우고 엄마도 딴짓을 좀 하고, 이런 걸 알게 된 식모가 어느 날 요구합니다. 저를 딸로 입적해 주세요. 이런 거죠. 바로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런 상황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처음에 승무원 문제는 저희 계열사라고 하고 있는 곳에서 그것을 애시당초에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 겁니다. 채용을 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좀 쉽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쪽 계열사에서 좀 오버했달까요? 그런 부분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된 부분은 분명히 명백히 있는 거거든요. 계약된 부분이 명백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기는 언론에 의해서 한껏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스튜어디스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실질적인 자기의 뭐라 그럴까, 처지랄까, 위치는 그거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그걸 갖다가 초기에는 개혁사대로 원칙대로 그것을 이야기했다가 사회적인 여건이 변하고 하면서 이분들을 다시 음, 저희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직원으로 채용될 때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철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 직원이 있고 철도 노조가 있는데, 기존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나는 정말 저희 공채 출신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 그냥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철도공사에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이거 데모하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직원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했던 걸까? 이런 내부적인 마찰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을 했는데, 어떤 계급 상승의 사다리랄까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참 좋은 복지 정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노조와의 관계에서도 좀 다툼이 많이 있었던 이슈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잘 가라앉고 아물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참 거침없이 아주 해박한 그런 어떤 그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형제님, 예, 예, 오늘 뭐 제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좋은 말씀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지금 끝에 그 승무원 부분에서 하신 말씀은 일단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의 입장이라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라도 처음에 계약이 어떻게 되었더라도 다시
조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행복 추구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 가정부와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 부분은 예, 제가 그런 예, 좀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 6, 예. 70년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극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그때 정치권이나 노조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요.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 어떤 주제를 드려도 진짜 디테일한 내용까지 기억하시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때문에 억지로 세 가지 아이템으로 줄여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역사 저기 장면을 세 가지로 부탁드렸는데 아마도 세 가지로 줄여서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에 포함 안 됐지만 하시고 싶은 그 저 케이스나 그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번 6월 28일, 6월 28일이 철도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음, 철도의 날로 바뀌어서 애시당초 철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9월 18일이었습니다. 9월 18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몇몇 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6월 28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저는 그것을 바꾼 것이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때 바꿨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수 정권에서 바꿨다. 보수 정권에서 일본과 친한 비교적 친한 정권에서 이것을 바꿨다라고 하면 그나마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진보 정권에서 어, 이것을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9.18을 6.28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게 하거든요. 먼저 이제 9.18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18은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에서 기차가 맨 처음 달린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먼저 보설권을 받았던, 미국이 그것을 일본에 팔아먹었던, 그거와 상관없이 기차가 이 한반도에서 맨 처음 달린 날로서 철도의 창설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제 잔재라고 주장한 분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1937년에 일제가 이날을 철도국 기념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일에 철도국 직원들이 전부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고 우리 정신을 모두 모아서 한 마음으로 나가자. 이렇게 결의를 한 날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일제 잔재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얘기한 것이 1894년 음력 6월 28일 날 의정부 공무와문에 철도국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그날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에 그 말의 허구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허구성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일제 잔재라는 개념에서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6월 28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6월 30일은 언제냐? 고종이 경복궁이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고종은 포로로 된 상태에서 일제의 앞잡이들이 정부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쿠데타입니다, 이건. 그 상황에서 정부 조직을 지멋대로 해가지고 철도국도 만들고 뭐 단발령도 다 내놓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철도의 창설일이었던 9.18이 훗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게 일제잔재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본군이 국왕을 포로로 만들고 자기 앞잡이를 내세워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껍데기 조직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저도 박물관장으로서 6.28 철도의 날 때문에 행사에 계속 일주일 이상 계속 이런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철도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6.28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6.28은 제 입장에서 봐서는 국가적인 치욕입니다. 그날을 갖다가 기념일로 삼는다. 그걸 진보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이고 오독이고 치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배운 건 잠깐만요. 근데 6월 30일이 아니고 7월 30일 아닌가요? 6월 28일이 7월 30일입니다. 그렇죠. 양력으로. 7월 7월 30일이죠. 30일. 아까 네. 말씀하신 게 네. 6월 30일로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셔가지고. 네, 7월 30일입니다. 네. 예, 예. 아까 저기 배 형제님이 그 우리 양보영 자매님 어머님을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배은선 관장님이 저랑 연배이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평생 철도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뵌 듯한 그런 노조로 얘기하시는, 약간 단어 선택도 아까 식모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약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 사실 자료 조사할 때 그 우리 배은성 관장님이 그 철도의 날이 129회라고 그러더라고요. 6월 28일. 근데 그게 원래 9월 28일이었는데 그거를 18일이요. 반대하는, 5.18. 예, 예. 그걸 반대하는 인사 중에서 최연아 전 청장보다 배현성 관장님이 가장 먼저 언론에서 그 문재인 정권에서 바뀐 이거에 대해서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배현성 관장님한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람에 보면 우리 지성수 목사님의 시드니 택시 운전사, 그다음에 신성란 집사님의 그 어쩔 거나 한국교회 뭐 이런 대표 저서가 있는데, 배원선 권장님은 대표 저서가 기차가 온다라는 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또 그런 거 잘 설명해 주면 우리 박선배 형제는 또 하나 구매할 겁니다. 굉장히 독서광이시기 때문에. 그 책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저희한테. 그 기차가 온다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된 책인지. 예. 네, 기차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외로 대개가 철도에서 만드는 책들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출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KTX 매거진이라고 하는 KTX 차내지 이쪽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제가 이제 철도 전문가로 잡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내에서 그 잡지를 보던 출판사 사장님이 연락을 해서 책 한번 내봅시다 하고 연락을 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철도 이야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원고를 상당히 이제 쉽게 썼는데, 원고를 넘기고 나니까 이분이 이걸 보시더니 이거는 중학교나 고등학생이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철도 마니아나 이런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그 읽히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쪽에서 책 이름 정하고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철도 학교를 나와서 철도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국비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철도에서 근무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길렀거든요. 그래서 철도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이런저런 책들이 되게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철도 승차권을 전부 다 스캔을 해서 그 발전사를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것,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차가 온다라는 것도 역시 너무나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먹고 사는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철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알아야 관심도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 조금 더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우리 철도인이나 철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철도 마니아들, 그런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철도의 다양한 이야기, 우리가 잘 모르는 좀 철도의 원리라든지 철도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급적 소개를 하고
또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철도와 관련되는 이런저런 이야기, 배은선이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배은선이 말하는 저런 수치들은 어디서 도대체 나오느냐, 그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사이트를 소개해서 그분들이 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더 깊게 철도를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한마디 아까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도 그 전차가 있었잖아요, 전차. 네. 전차가 있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유사 이제 철도 기술로 해서 이제 지하철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뭐 독일이든 뭐 핀란드든 유럽 쪽을 가면 항상 부러운 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트램이에요, 트램.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트램이나 우리나라의 전차나 비슷한데 왜 우리나라는 그냥 어떤 전차가 겁니다. 없어져 네. 버렸으며 그걸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트램 있는 것 같은데. 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도 꽤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간단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 광화문 월대를 복원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전차 유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굴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앞쪽을 이제 자동차를 통행을 좀 줄이고 광장을 개발하면서 전차 궤도가 발견은 됐었거든요. 전에도 그때는 그 침목만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발을 할 때는 침목뿐만 아니라 그 레일도 함께 개발이 된 겁니다. 함께 발굴이 됐는데 그 발굴된 것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 전차 궤도는 철도박물관 혹은 서울역사박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답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먼저 서울역사박물관에 문의를 했는데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NO 했고요. 저한테 이제 두 번째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해주고 기꺼이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서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11월 정도면 철도박물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사실 철도에서는 전차를 그동안 철도의 일부로 인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작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불순했습니다. 시작이 불순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이제 을미사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을미사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몬미도 이런 지몬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처참하게 살해됐어요. 자기가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홍릉에 이제 나중에 명상호가 되죠. 민비가 명상호가 되는데 홍릉을 자꾸 가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꾸 계속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국왕이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게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는 이게 한 번 행차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어서 이때 마침 우리 이제 이 발전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를 한참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콜브란과 보스트윅이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전차를 놓으면 홍릉까지 전차를 놓으면 국왕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다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기꺼이 고종이 내탕금 자기의 비자금이죠. 비자금을 내서 전차 회사를 만들고 전차를 부설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차를 볼 때마다 왜 전차가 생겼나가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의 철도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먹고 대륙을 먹는데 사용되는 것이 철도입니다. 식민지 철도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철도는. 근데 엉뚱하게 이 전차라는 것은 서울의 일반 시민이나 양반들이 재밌게 잘 타고 다니고 더군다나 그것은 고종이 내탕금으로 홍릉을 가려고 하는 목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눈꼴 쉬는 겁니다. 눈꼴 쉬기 때문에 이것을 철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이외에도 기술적으로 이제 폐쇄기라고 하는 기술적인 분야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제 노반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 도로와 노면을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않느냐. 철도라고 하는 것은 ROW라고 하는 Right of Way, 통행 우선권이 A등급입니다. 1등급입니다. 통행 우선권. 기차가 가는 길은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차가 가는 길은. 오로지 기차가 정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거장뿐입니다. 정거장.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면 뭐 자동차든지 대통령도 건널목에 서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입체 고가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차는 신호기에 의해서 어떨 때는 자동차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ROW가 1등급이 아닌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차와 기차는 조금 다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전차하고 철도는 역사적으로 조금 다른 교통수단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예, 거기에는 실제 메커니즘의 차이도 있고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성수 형제님 뭐 하실 말씀 예, 있으신 건가요? 예, 예, 하신 말씀 있습니다. 저는 배은선 관장님께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부 다 질문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름방학,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마다, 아니,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 방학, 뭐라 그러죠? 안내, 통지문? 뭐 할 때 꼭 달리는 기차에 돌을 던지지 맙시다. 저 어렸을 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보셨나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나중에 봤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네, 나중에. 아닌데, 배 관장님. 기록으로서 봤습니다. 기록으로서. 아닌데, 배 관장님. 그래요? 오, 이상하다. 아니, 최연이 아니, 예, 집 부근에, 집 가까운데 노량진 이랑 가까워서 응. 여기서 이제 그 다리 건너가면서 장난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 어렸을 때 이게 통지문 아니, 만약에 방학 전에 막 그런 거 받았는데. 우리는 프린트 하여는 놀아주잖아요. 방학 때. 그럼 반드시 그게 써 있었어요. 우리 박정석 자매님은 보셨지 않았을까? 예? 못 봤어요? 기억 안 나요? 그거 왜 써 있는지 아세요? 왜 써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네. 또 한 30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래요. 끝나고 편하게. 우리 뒤풀이 시간에 하시죠. 네, 예. 뒤풀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박선배 형제님 뭐 질문 예. 있나요? 저는 좀 여름이니까 철도에 오래 계셨는데 철도의 미스터리스러운 일들이 인터넷에 보니까 좀 철도와 관련돼 있는 사고 이야기는 뭐 대표적인 것이 서울역 압사 사고, 그다음에 이 이리역 폭발 사고, 이리역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이런저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서울역 압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열차를 게이트를 이제 열다 보니까 서로 먼저 가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뛰어서 내려가다가 이제 계단에서 전부 다 압사가 돼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이제 생겼던 거고요. 그리고 이리역 폭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한화죠. 지금의 한화, 한국화약의 호송원이 화약을 싣고 다니는 차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가다가 그게 이제 불이 붙는 바람에 본인은 도망가서 멀쩡하게 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끄기 위해서 철도 직원만 잔뜩 죽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었고 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는 의도적인 것도 있고요. 의도적인 거는 아까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돌을 던진다든지 돌을 놓는다든지 일부러
철도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장난 것을 모르고 우리가 광복 이후 처음에 철도를 운영하게 될 때에는 대부분의 핵심 기술들을 다 망가뜨리고 일본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익숙하지 못하고 우린 대개 허드렛 일을 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대부분 허드렛 일을 했기 때문에 운행의 핵심 기술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운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UIC라고 하는 국제철도 연맹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고속철도 분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최고의 어떻게 철도를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정시 차를 운영하느냐를 보면 그게 딱 수치로 나타납니다. 학생들의 성적표 가지고 딱 나오는 것처럼, 물론 성적이 다 1순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를 항상 그 안에 듭니다.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그게 이제 잘 아는 분들은 웃기지 마라. 일본이 다 뭐 분 단위로 관리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일본은 운행 정보를 UIC에다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UIC에서는 일본이 철도같이 시간을 잘 맞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수치적으로 일본이 1위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수치적으로 세계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 보통 우리 국민성이 기차 열착 10분만 하면 엄청 화내거든요. 맞습니다. 빨리빨리 예, 문화가 맞아요. 이런 것을 다 중국은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근데 벌써 10분이 넘어가 버려갖고, 우리 시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화나실 것 같아갖고, 일단 마치고, 뒤풀이 시간에 저도 질문이 많았어요. 대통령 전용차,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일단 마치고, 뒤풀이 시간에 얘기를 마저 나누고요. 우리 배은선 관장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박수로, 예, 우리 해주시고, 휴먼 라이브러리 이번 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